이슈 깊게 보기입니다. 5.18이 있었죠. 윤 대통령 5월 정신 자유민주주의 헌법 그 자체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 기념사를 읽었는데 내용을 보면 좀 황당해요. 5월의 정신은 자유와 창의 그리고 혁신을 통해 강주와 호남의 산업적 성취와 경제 발전에 의해 승화되고 완성됩니다. 이게 5.18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산업적 성취와 경제 발전. 또 더 나아가서 저는 광주와 호남이 자유와 혁신을 바탕으로 AI와 첨단 과학기술의 고도화를 이루어내고 이러한 성취를 미래 세대에 계승시킬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어디 경제에 관련된 행사에서나 얘기할 법한 거를 5.18 추도식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 저랑 이제 비슷한 의견인데 JTBC에서 얘기하는 게 광주에서 AI와 첨단과학 공허한 기념사. 저는 공허하다기보다 황당한 기념사예요. 먹고 사는 문제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5분이 조금 넘는 기념사에서 4분의 1 가량이 광주와의 AI와 산업적 성취라는 건 조금 공허합니다. 자리에 맞지 않는 그래서 의미가 조금은 공허해진 대통령의 기념사는 여러 번 있었죠. 4.19 혁명 기념사에서는 선동이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했죠. 근데 4.19 당시 이승만 정부는 학생들이 선동하고 있다고 했었고요. 또 그 왜곡과 폄훼에 시달리는 제주 4.3 추념식에서도 왜곡에 대한 언급 없이 번영과 지역개발 이야기가 상당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광주에 가서도 제주에 가서도 그 돈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그 아픈 역사잖아요. 그런 데 가서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공권력이 자국 국민을 학살한 사건들인데 더 나아가서 이제 헌법 전문수로 하겠다라는 약속을 뭉갠 채 5월 정신은 헌법 정신이라 얘기했다. 한겨레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헌법수로 공약에 대해서 2년째 침묵하고 있다. 야당의 이제 원포인트 개헌을 이제 다시 촉구하니까 거꾸로 대통령실에서 국면 돌파형 꼼수라고 이렇게 그냥 탁 무시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대선 때 공약했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는 지난해 5.18 기념사와 마찬가지로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대통령실은 이를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는 야당의 요구를 국면 돌파형 꼼수라고 반박했다. 그러니까 이 사진도 황당하죠. 연설문도 황당하고 대통령실에서 그 헌법 전문 수록 넣자라는 개정 제안에 대해서 그렇게 꼼수라고 비판하는 것도 황당한데 이것도 황당합니다. 이 사진이 뭐냐면 이 포스터가 국가보훈처에서 5.18을 기념해서 한 거예요. 이제 이게 이른바 진압군이죠. 여기가 이제 그 광주 시민들이고 이거 보시면 어떠세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굳건히 지켜낸 5월 정신. 그 누가 지킨 것 같습니까? 5월에 광주 시민을 그 대상으로 마치 그 군대가 점령한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5월 정신을 지킨 것처럼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들레 신문인데 5월 정신 전두환 계엄군이 지켰다. 얼빠진 보훈처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보훈처가 계엄군이 광주 시민을 바라보는 구도의 사진을 올리면서 사진 아래에 이렇게 썼죠.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굳건히 지켜낸 5월 정신이라고 적은 것이다. 이 때문에 마치 계엄군이 시민들의 민주화운동을 막아서 5월 정신을 지켜놓은 것처럼 해석됐다. 이에 SNS에서는 시민들의 항의가 이었다. 보훈처는 이날 오후 문제가 되는 홍보물을 뒤늦게 삭제했다는 거죠. 이제 그 전우환 씨, 전두환의 손자죠. 근데 5.18 추모식에 그 참석을 했습니다. 미리 알리지 않고. 전우환 씨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잘해서 온 게 아니라 항상 제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오늘 추모식으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있길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는지를, 그러면서 이제 5.18 유족 한 명 한 명에게 다가가 일일이 허리를 숙여가며 거듭 사죄했습니다. 저는 이전부터 밝혀왔듯이 제 가족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을 할 자격도 없지만 저희 가족을 대신해서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5.18 유가족들은 그래서 할아비와는 다르다며 전우환 씨를 따뜻하게 맞았다고 합니다. 이제 그 윤석열 정부의 이제 그 외교 관련된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미국과 일본의 그 편향된 외교를 펼치고 있잖아요. 중국과 러시아를 그 적대시하는 걸 마다치 않고. 근데 이제 신문론 민들레에서 이제 분석을 한 거예요. 바이든 경제 전략 1.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세계는 미국의 번영에 복무하라. 중상층을 위한 외교정책 설계자 헐리반의 국부론에 따르면요. 뭐냐. 세계화 결과물이 미국 산업 기반 항폐를 중국 탓합니다. 세계화를 누가 외쳤습니까? 미국이 외쳤죠. 그리고 근데 이제 중국 탓을 하는 거예요. 미국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서 중국몽 자리에 미국몽을 배치하고 반도체하고 청정에너지와 관련해서 미국이 취약하면 공급망이 위협받는다. 그러니까 미국 걸 써라 이거죠. 그러면서 동맹국가, 우방국의 기업을 미국 국내에 유치하고 기술과 일자리를 둘 다 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미국의 이런 그 탈중국이나 뭐 이런 등등의 외교는 미국 경제 재건이 출발점이자 정착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 보조금을 탓하면서 그 인플레법 뭐 등을 보조금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우방국 기업 털어 반도체 입국, 2030년까지 아시아 대신 첨단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미국을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생산 비용이 들어도 미국에 투자해야 공급망이 안전하다라고 이제 주장하면서 이렇게 미국에 투자하라고 하죠. 그랬더니 대만의 TSMC, 그 세계 반도체 1위 업체죠. 창업자가 세계화도 자유무역도 거의 죽었다라고 비판적인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 전환의 주요 내용도 그 러시아산 대신에 값비싼 미국산 LNG를 수입하라고 이 위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결국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가치 외교가 아닙니다. 국익 외교지. 가치 외교라는 뭐 뭔가 좋아 보이잖아요. 가치가 뭐냐면 이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언제 때 이념을 얘기합니다. 냉정 시대 이념인데 그걸 이제 윤석열 정부이 그렇게 하고 있죠. 생산 비용 증가, 바이든 경제 전략의 대표적인 역발상이다. 세계화 시대 망국 기업들의 지상 목표였던 비용 절감의 대척점을 서 있다. 비용 증가를 쉽게 풀이하면 비싸더라도 미국 제품을 구매하고 비싸더라도 미국에서 생산하라는 명제다. 미국이 제조업의 메카로 거듭나는 데 필요한 만큼 비용 증가를 감당하라는 것이다. 비용 증가의 대표적인 사례가 에너지와 반도체다. 비용 증가를 감당을 누가 할 것 같습니까? 미국이 할 것 같습니까? 절대로 미국에서 안 합니다. 그걸 이제 다른 곳에 전가하죠. 비용 증가를 그렇듯하게 만드는데 동아시아 분단국 지도자가 자주 들먹이는 가치가 필요하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얘기하는 거죠.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구도에 지정학적 개념을 덧씌운 게 공급망의 안정이다. 참으로 묘한 논리다. 가치와 명분 아래 비용 증가를 감당하는 게 정의로 포장된다. 설버 이제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미국의 신경제 리더십에 대해서 연설했어요. 미국 경제의 부흥을 위해 동맹과 우방이 비용 증가를 감당하는 게 신경제 핵심의 하나다. 미국이 부흥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번영하기 위해서 동맹과 우방국이 비용 증가를 감당하라는 거죠. 그 동맹의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아닙니까? 근데 결국 이제 근데 그 문제는 투자와 일자리는 모두 재료성과 힘이죠. 미국에 투자하고 나면 그만큼 우리나라에 투자할 여력이 줄겠죠.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일자리도 마찬가지죠. 투자한 곳에 생기겠죠. 미국 중산층에 일자리를 늘려주고 나면 그만큼 우리나라에 일자리가 준다. 설리번이 아직 읽어보지 않았으면 꼭 읽어보라고 권한 언론 성명에는 뜬금없이 미국산 LNG의 유럽 수출이 앞서져 있다. 이유가
2030년 이전까지 러시아 천연가스 수입을 중단하기 위해 매년 미국산 LNG를 수입한다는 합의다. 2030년까지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요의 3분의 1을 줄일 수 있는 분량이다. 미국산 LNG의 수출 확대는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를 유도하면서 얻은 소득의 일부일 뿐이다. 남의 나라 전쟁에서도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미국입니다. 이렇게 잔인하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 G7 그 회담에 초청받아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방문했잖아요. 한미 정상회담 한다고 뭐 가기 전에 난리 치더니 결국 스치듯 2분 회담을 했습니다. 당연히 사진 촬영 수준이죠. 의제 정식 논의를 했겠습니까? 대신 이제 바이든이 워싱턴에 이제 그 윤석열과 기시다를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2분 동안 이렇게 잠깐 만났는데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엄청난 얘기를 이 세 명의 정상이 했다라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언제 2분 동안 이 얘기를 언제 나오는지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조셉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새 정상은 지난 1월 기시다 총리의 미국 방문, 한일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를 마련한 3월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 4월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이번 달 초 기시다 총리의 한국 방문 이후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상기하고 3국 간 공조를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거기다 이제 정상들은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해서는 물론 법치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 질서를 공고히 하는데 3국 간 전략적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정상들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같은 3자 안보 협력, 인도태평양 전략에 관한 3자 공조 강화, 경제 안보,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관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 협력을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2분이면 120초잖아요. 3명이 40초 치직 얘기한다 치고, 근데 이제 통역을 해야 되니까 또 20초밖에 얘기 못 하겠죠. 20초씩 이렇게 많은 그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브리핑하면 안 되죠. 솔직하게 브리핑을 해야죠. 그 전에 이런 실무진들의 합의 또는 그 전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뭐 이렇게 잘해 나가기로 했다. 뭐 요 정도의 짧은 그 브리핑은 가능하겠죠. 이렇게 갖고 자꾸 이렇게 오도를 하고 그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자꾸 이제 그 좋은 것처럼 뻥튀기 하면 안 됩니다. 그거를 이제 조중동 등 보수 언론은 그대로 받죠. 그러면서 이제 더 가까워지는 한미일. 근데 2분 만난 거를 얘기할 거 없을까?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바이든이 윤석열과 기시다의 워싱턴 3자회담 초청을 했다. 그러면서 윤핵 가치 연대 1차 노드맵이 완성됐다고 합니다. 이 G7 정상회의가. G7 정상회의에 윤석열은 뭘로 갔습니까? 초대 손님으로 갔죠. 정상회담하러 간 게 아닙니다. 윤 대통령이 올 들어 총 3차례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 정상화의 계기를 마련한 이날 한미 정상회담 2분인데 회담이란 말을 씁니까? 어떻게? 취임 후 추진해온 자유민주주의 진영 가치연대 외교의 1차 로드맵이 완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분 회담해서 이제 1차 로드맵이 완성됐다고 누가 보도했습니까? 조선일보가 이렇게 보도한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실드를 칩니다. 더 이제 웃긴 거는 이제 그 여당의 반응이에요. 사실상 핵공유라는 말 썼다가 그 많이 이제 비판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번엔 뭐라냐면 우리나라가 심리적 G8 국가 반열에 올랐대요. 요 G7 정상회의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 더 추가돼서 우리가 심리적 G8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누가 얘기했냐? 국민의힘 대변인이 얘기했습니다. 지금 G7 정상회의, 한미 정상회담 등 외교 슈퍼 6에 돌입했다. 대한민국의 심리적 G8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윤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의를 평가했다. 한미 정상회담 2분 했습니다. 그게 외교 슈퍼 위크입니까? 거기 초대받아서 갔는데 심리적 G8이라는 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국민을 알기를 뭘로 알길래 이런 식으로 이제 뻥튀기 평가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한겨레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상 핵공유를 갖고 왔고 심리적 지혜잇을 갖고 온 거예요. 그 선물 받아온 거예요. 이것도 누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까? 우리나라 이거는 사실상 핵공유는 김태호 안보실 차장이 얘기했고 심리적 지혜잇은 국민의힘 대변인 얘기했죠. 근데 이거 받기 위해서 영수증 이렇게 많답니다. 무기 구매, 대중 봉쇄, 오염수, 수산물, 반도체, 러시아 반발, 전기차 등등. 영수증은 엄청 많다. 근데 자고 있다는 거죠. 술 먹고 윤석열이. 미일 안보 블록 키운 윤 대통령. 중러 외교까지 풀어요. 이런 얘기 외교 전문가들이 많이 합니다. 지금 미일 일변도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국익 이게 엄청나게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지금 이제 중국 관련해서는 이미 보고 있죠. 무역 적자가 심해지고 있고 반도체 수출이 대중 수출이 엄청 줄고 있습니다. 그 윤석열의 행보는 중국, 러시아, 북한과 외교 공간을 좁히며 동북아 신냉전 구도를 촉진시킨 과정이었다. 윤 대통령에겐 향후 중러와 관계를 어떻게 할지 과제로 남았다. 윤 대통령은 중러를 향해 강력한 경고를 쏟아낸 G7 국가들이 정작 뒤로는 이들과 접촉하며 양국 관계를 관리하고 있다는 냉정한 현실을 새겨야 한다. 진짜 새겨야 합니다. G7 국가들은 다 중국과 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무역이 줄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늘면 늘었지. 미일 동맹 행동대장 재확인한 윤석열 G7 외교 행보. 친미 친일 편수 외교 1년. 반중 반러시아 선봉에 서다. 미국, 일본과는 11차례 정상회담. 중국과는 한 차례, 러시아는 한 번도 정상회담을 한 적이 없습니다. 결국 이제 그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전 정부에서 서방과 북방과 관련해서 균형 외교를 폈었죠. 그리고 실익을 추구하는 국익 외교를 했었는데 지금 정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 일본 올인 외교를 하고 있고 선악을 갈라치는 낡은 가치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G7이 중러 견제 공동혁명을 발표했죠. 험난해진 국익관리 더 치밀해야 된다. 아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G7 정상국들이 중국 견제 동의하면서 성명서에 결국 뭐 넣냐. 우리는 국익을 위해 행동한다고 명시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켜봤을 것이다. 국익을 우선해야 되는 거죠. 이념이나 가치 뭐 이런 낡은 거 말고. 미국만 해도 이번 G7 종료 직후 중국과 이딴 장관급 회담을 열기로 해 패권 경쟁의 한편에서 실리 관리를 하고 있다. 한미일 협력 강화 등이 우리로서는 안보상 불가피한 선택이라 해도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국제사회의 풍경들이다. 박순찬 화백의 많았습니다. 동맹이 아니고 독이죠. 독. 먹으면 죽는 독. 동맹. 윤석열 대통령이고 기시다 총리입니다. 방사능 오염수를 맨 기시다 총리를 업고 있죠. 그 관련돼서 더 볼게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만평을 물이지라고 일본 그 관계자가 얘기하죠. 어떤 우리나라 사람이 물이네 그러더니 일본 사람이 뒤에서 웃습니다. 물이다 크고. 근데 우리나라 이제 그 시차단은 뭡니까? 실효 채취도 없고 검사도 안 하고 민간 전문가도 없고 취재도 안 되고. 그래서 후쿠시마 이제 코끼리인데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는 격이다. 과학적으로 만져보겠다. 이렇게 비판을 받습니다. 이런 시찰. 검치 맞사요 오염수 시찰 그랬더니 체크하고 가시면 대문이다 라고 밖에서 체크하래요. IAEA는 여기서 이제 뭐 같이 식사를 하고 있나 보죠. 그 오염수 시찰단이 이제 본격 활동을 했고 이제 오늘 돌아올 거예요. 이른바 이제 알프스 필터링이 정말 문제 없나라고 JTBC가 후쿠시마 오염수 팩트 체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서 보면 희석을 하면 농도는 낮아지겠지만 방사성 물질이 제거되는 건 아닙니다. 당연하죠. 방사성 물질이 제거되는 게 아니고 희석되는 거니까. 설령 알프스가 완벽히 작동한다 해도 삼중수소나 탄소 14는 아예 못 거르고요. 당초 거를 수 있다고 했던 스트로튬 90 같은 물질도 제대로 거르지 못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삼중수소가 자연 상태에서도 존재하지만 이번 참사처럼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삼중수소의 양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아서 바다로 방출을 결정한 때는 단순히 방사선량 측정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각종 환경적, 사회경제적 요소를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는 거죠. 현재 알려진 처리 능력이라면 지금까지 쌓인 오염수 80만 톤을 처리하기 위해서 최소 13년에서 14년 동안 알프스를 쉬지 않고 돌려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도 이제 빗물이나 지하수가 유입되면서 매일 100톤 이상 오염수가 새로 만들어지고 또 오염수 탱크 안에 슬러지라고 불리는 찌꺼기 같은 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게 알프스 고정원이 된대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제거하는데 30년은 훌쩍 넘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황당한 게 현장 시찰 첨단에서 정화하고 저장 시설 점검을 했고 실효성은 아까 얘기했듯이 여전히 의문인데 이 와중에 농림수산상 일본에 이제 수산물 얘기 꺼냅니다. 이번 시찰은 조사가 중심이라 들었지만 거기에 대해 수입 제한 해제에 대해서도 부탁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날 하야시 외무상이 수입 금지 해제 촉구하는 주장을 했다는 거죠. 장관급 인사들이 돌아가면서 잇따라 우리나라를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해서. 그랬더니 이제 성일정 국민의힘 의원이죠. 이 사람이 이제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 위원장을 맡고 있었대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그러면서 사드 강우병 괴담 퍼뜨린 민주당. 이번엔 방사능 괴담이냐. 그 이재명의 제2의 강우병 사태 만들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주장을 했대요. 방사능 괴담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드 괴담 동의하십니까? 광우병 괴담 동의하십니까? 사드도 광우병도 괴담이 아니죠. 보시면 사드와 관련해서 한국의 사드 안전화 등 미국 관보에 전자파 인체 부작용 공지 드러났다는 거죠. 2019년 3월 21일자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령 감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 시스템에서 나오는 전자파로부터 항공기와 조종사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제한구역을 설정한다는 공지를 미 연방 관보에 게재했다. 연방항공청은 이 공지문에서 사드 시스템의 위험성에 관해 사드 시스템이 작동할 시 군용 및 민간 항공기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치고 시스템이 발산하는 전자파는 인간의 건강에 부작용을 일으키며 전자장비에도 전자파가 관여하는 영향을 끼친다고 자기들이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일반적인 탐색 감시 말고 추적이나 측정하는 모드에서는 전자파 빔이 계속되고 노출 기간이 커진대요. 그래서 측정은 시작 단계에서 평균 간격으로 시행되고 추적 모드는 시스템이 미사일이나 비행기 같은 비행하는 목표를 추정할 때 일어나는데 이러한 사드 시스템으로부터 나오는 전자파로 인해 개인이나 장비의 부상과 손상을 막기 위해 공지를 게시한다고 명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드 아까 뭐라 그랬죠? 사드 괴담? 그리고 광우병 괴담도 우리가 광우병 국민들이 투쟁을 해서 미국 사람들이 먹는 30개월령 미만만 수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전해진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방사능도 이번에 잘 막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간호법 얘기입니다.